아저씨, 제발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남겨준 제일 귀한 거예요. 이거 드시고 꼭 일어나야 해요.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던 노인을 위해 8살 소녀는 자신의 전 재산인 30년 산 해삼을 포기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사람의 목숨 앞에서 하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선행이 거대한 재벌가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성 물류그룹 본사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한태성 회장의 구두 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울리며 임원들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단상 위에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던지며 매서운 눈빛으로 앞줄에 앉은 임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지자 최 상무가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다 뭔가? 최 상무, 자니가 우리 회사를 좀먹는 벌레였나? 최 상무가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태성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최 상무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착오?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게 착오라고 말하나? 자네는 오늘부로 해임이야. 보안팀 당장 이자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최 상무의 팔을 붙잡자 대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땀을 닦는 다른 임원들을 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태성 물류에 도둑놈이 앉을 자리는 단 한 곳도 없다. 발표를 마친 한태성 회장이 위험 있는 뒷모습을 보이며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한태성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청호도 지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한진호가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진호가 책상을 짚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최 상무를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추진하던 청호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은 어쩌고요? 한태성 회장이 지도를 접으며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카지노?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청호도는 내 어머니의 고향이자 영혼이 깃든 곳이다. 한진호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은 사람 고양이 밥 먹여줍니까? 그 땅만 개발하면 우리 그룹 가치가 10배는 뜁니다. 한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진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닥쳐라. 도박 빚에 쫓겨서 조상의 땅까지 팔아먹으려는 놈이 내 자식이라니 부끄럽구나. 청호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생태 보존 구역으로 묶어둘 거다. 한진호가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주며 아버지를 증오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고집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이러시는 겁니까? 한태성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 나가거라. 너에게 물려줄 건 단 한 평의 땅도 없다. 방을 나온 한진호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김 실장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한진호가 비상구 계단에서 담배를 물며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 사채업자들이 이번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내 목을 따겠대. 준비는 다 됐어? 김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아드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유언장까지 새로 쓰겠다고 하시니 시간이 없습니다. 한진호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놈의 정을 이용해야겠지. 이번 주가 어머니 기일이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청호도 바다를 그리워하신다는 점을 공략하면 분명 움직이실 겁니다. 한진호가 서류를 찢어버리며 김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김 실장 내 목도 챙겨줄 테니 이번 일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아버지를 영원히 청호도 바다에 모셔드려야겠어. 이틀 뒤 한진호가 한태성 회장의 거실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진호가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아버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인데 싸우기만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태성 회장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모습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 눈물이냐? 너답지 않게 왜 이래? 한진호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간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청호도 앞바다에 가서 좋아하시던 낚시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단둘이 조용히 다녀오시죠. 한태성 회장이 아들의 제안에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사별한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엄마가 바다를 참 좋아했지.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번 한 번만 믿어보마. 한태성 회장이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진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호도 인근 해상에서 호화 요트 한 대가 거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요트 난간에 기대어 아내와의 추억에 젖어 있을 때 요트가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종실에서 나와 엔진 정지 레버를 당기며 한진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트가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검은 소용돌이 지대에 멈춰 섰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주위를 살피며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갑자기 엔진이 왜 멈춘 거냐? 파도가 너무 위험하다. 한진호가 바지 주머니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요트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어머니 곁으로 가시죠. 여기 상속 포기 각서랑 리조트 개발 동의서에 지장 찍으세요. 한태성 회장이 요동치는 배 위에서 탁자를 붙잡으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한진호가 광기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당신이 안 죽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찍으라고. 한태성 회장이 서류를 낚아채 바다로 던져버리며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놈에겐 아무것도 안 준다. 한진호가 얼굴을 닦아내며 김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 뭐해? 당장 이 영감탱이 밀어버려. 김 실장과 한진호가 동시에 달려들어 한태성 회장의 몸을 난간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파도 너머로 멀어지는 요트 위에서 한진호가 미친 듯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아들의 그 잔인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보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몇 시간 뒤 육지로 돌아온 한진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해경 초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진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김 실장이 옆에서 수건을 건네며 침통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드님을 구하려다 그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진호의 거짓 연기에 속은 해경들은 즉시 수색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호는 몰래 김 실장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시신이라도 나오면 귀찮아지니까 최대한 늦게 찾는 척만 하라고 해. 그 시각 거센 해류에 휩쓸려 청호도 뒷바다에 외진 동굴 안쪽 모래사장으로 한 노인의 몸이 밀려왔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창백한 안색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굴 벽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호도에 짙은 해물을 뚫고 어린 소녀의 날카로운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하나는 젖은 갯바위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다니며 동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 더미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이하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빨리 좀 와보세요. 사람이 죽었나 봐요.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오던 하나의 할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가 노인의 코 밑에 손을 대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하나야. 숨이 이미 넘어간 것 같다. 몸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구나. 이하나는 노인의 젖은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까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하나는 가냘픈 팔로 한태성 회장의 상체를 받쳐들고 모래사장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가 혀를 차며 노인의 가슴을 압박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하나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바다 건너 오두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하나는 품에 작은 단지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가 그 단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하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나야, 그건 안 된다. 내 엄마가 내 앞날을 위해서 남겨준 마지막 보물 아니냐. 그 소란의 근처에서 어망을 손질하던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장이 단지 안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쩍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30년 된 대물 자연산 해삼 아니냐? 하나야, 너 미쳤니? 이걸 생판 모르는 노인한테 쓰겠다고? 옆에 있던 아낙네도 거들며 이하나를 말렸습니다. 맞아, 하나야. 그거 하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산다는데 죽은 사람한테는 써봤자 소용없어. 이하나는 주민들의 참견을 뿌리치며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하나는 노란 빛이 도는 해삼 진액을 그릇에 담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장 아저씨,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난 건 다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라고요. 이하나는 울먹이면서도 다부진 손길로 해삼을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까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굳게 다물린 입을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한 해삼 진액을 한태성 회장의 입 안으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남겨준 제일 귀한 거예요. 이거 드시고 꼭 일어나야 해요. 이하나의 눈물이 진액과 섞여 한태성 회장의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목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한태성 회장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시커먼 바닷물을 울컥 토해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거칠게 기침을 하며 공기를 들이마시자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저 해삼이 진짜 영물은 영물인가 보네. 이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살았다. 할머니, 아저씨가 살아났어요. 한태성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머릿속에 요트 위에서 자신을 밀치던 아들 한진호의 잔인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이 사람을 보내 다시 목숨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초점이 없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하나의 할머니가 한태성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쇼? 본인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나요? 한태성 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며 고통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장이 혀를 차며 한태성 회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이고, 바다에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네. 큰일이다. 연고도 없는 노인을 어떡한데? 이하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태성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어때요? 살아난 게 제일 중요하죠. 갈 데 없으시면 우리 집으로 가요. 하나의 할머니가 이하나의 등을 찰싹 때리며 나무랐습니다. 하나야,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데려온단 말이냐? 이하나는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졸랐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살린 사람이잖아요. 기억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랑 같이 있게 해줘요. 결국 한태성 회장은 이하나의 부축을 받으며 바닷가 근처의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좁고 초라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하나는 낡은 이불을 펴주며 한태성 회장을 눕혔습니다. 아저씨, 기억 안 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할아버지예요. 바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하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에 쌀을 안치며 즐겁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이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하나는 숟가락을 직접 풀어가며 한태성 회장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딴 미역도 조금 넣었어요. 한태성 회장은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미음의 온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피부치 아들보다 처음 본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소녀의 친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수건으로 눈가를 몰래 닦아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아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과 하나를 향한 뜨거운 고마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한태성 회장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할머니의 심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할머니는 폐가 좋지 않은지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하나는 잠결에도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익숙한 듯 간호를 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진호,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살린 이 아이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주마. 한태성 회장은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30년 산 해삼의 맛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청호도의 거친 파도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한태성 회장의 과거가 바닷바람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청호도의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짙은 해무로 뒤덮였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낡은 옷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마을 선착장 근처에 있는 해양학 연구시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구원 강영식이 위성 전화기를 붙잡고 무언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자 한태성 회장이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멍한 표정으로 강영식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집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전화 한 번만 빌려줄 수 있겠나? 강영식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태성 회장을 바라보며 위성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바다 할아버지 아니세요? 아직도 가족들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여기요, 편하게 쓰세요. 한태성 회장이 전화를 받아들고 연구소 뒤편으로 몸을 숨기더니 신속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십 년간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비밀정보 전문가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 너머에서 경계심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주변을 살피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습니다. 사자가 살아있다. 청호도 뒷바다로 사람을 보내라. 좌표는 34126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상대방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태성 회장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전화기를 돌려주며 강영식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그런데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안 받네. 내 머리가 고장 난 모양이야. 강영식이 씁쓸하게 웃으며 한태성 회장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하나가 잘 돌봐주고 있잖아요.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한태성 회장은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변가 암초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땀이 비오듯 쏟아질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굳어버린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한태성 회장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젖은 모래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진호, 네가 내 목숨을 앗아갔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복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는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 산길을 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너진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낮에는 허허실실 웃는 바다 할아버지였지만 밤에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냉혹한 제왕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태성 물류본사 회장실에서는 한진호가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30명에 가까운 경호원들이 복도에 도열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한진호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로 강 전무와 박 이사 등 원로 임원 12명의 해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한진호가 담배 연기를 천장으로 뿜어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이제 사사건건 잔소리하던 늙은이들이 없으니까 살 것 같네. 회사 돈은 좀 빼돌렸나? 김 실장이 안경테를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통해 사채 빚 500억 원을 우선 상환했습니다. 장부 조작은 완벽하니 걱정 마십시오. 한진호가 술잔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호도 리조트 사업도 당장 시작해. 용역들 풀어서 반대하는 것들 싹 다 밀어버리라고.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어제 저녁에 철거 용역 수십 명을 청호도로 급파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결판이 날 겁니다. 한진호는 창밖에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다시 청호도의 평화로운 오후, 한태성 회장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그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숫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야, 오늘 가르쳐준 숫자가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외워보렴. 이하나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흙바닥의 숫자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82410. 할아버지, 이 숫자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예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면 이 숫자를 꼭 기억하렴. 한태성 회장은 자신이 해외은행에 은밀히 관리하던 거액의 비자금 계좌번호를 이하나에게 암기시켰습니다. 그는 이하나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틈틈이 세상 물정과 장사하는 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하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생각보다 넓고 험난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이하나가 단순한 섬소녀로 남지 않고 자신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이끌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한태성 회장의 친구인 박 변호사는 먼지 쌓인 요트 보관소에서 김 실장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요트의 로그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좌표가 조작됐어. 사고 지점이 검은 소용돌이가 아니야. 이건 고의적인 사고야. 박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온 의문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살아있다. 청호도로 오라. 박 변호사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주먹을 꽉 쥐며 사설 경호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청호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배를 수배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무장까지 마치십시오. 박 변호사는 한태성 회장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 앞에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이장이 확성기를 들고 리조트 개발 찬성 서류를 흔들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성 물류에서 우리 섬에 리조트를 짓는답니다. 이거 도장만 찍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대요. 마을 주민들이 돈 뭉치라는 소리에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한태성 회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허름한 밀짚 모자를 벗으며 이장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장 양반, 그 돈이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지 잘 확인해 본 건가? 리조트가 들어오면 우리 바다는 다 죽네. 이장이 인상을 쓰며 한태성 회장을 밀쳐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저리 가쇼. 한태성 회장이 이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 몇 푼에 삶의 터전을 파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걸세. 한태성 회장의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말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청호도 선착장으로 태성건설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바지선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바지선 위에는 대형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덩치 큰 사내 수십 명이 배에서 내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무리의 맨 앞에는 선글라스를 낀 김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용역들의 등장에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들 왜 온 거예요? 무서워요. 우리 할머니 괴롭히면 어떡해요? 한태성 회장은 이하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김 실장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밀짚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쥐새끼가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여기서 내 놈들의 무덤을 파주마. 선착장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태성 회장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 광장에는 험악한 욕설과 고성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용역들이 마을 회관 앞에 가니 책상을 펴놓고 촌로들을 하나둘씩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김 실장이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책상을 발로 쾅 내리쳤습니다. 어이 노인네들,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도장 찍으라고. 이거 안 찍으면 당신들 집 다 부수고 길바닥으로 내쫓을 줄 알아. 옆에 있던 이장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김 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 실장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 시간을 좀 주셔야죠. 김 실장이 이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시간? 우리 회장님 인내심이 바닥났단 말이야. 안 찍는 놈들부터 본보기로 손 좀 봐줘라. 덩치 큰 용역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노인들을 위협하자 마을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두막 뒤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태성 회장이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하나에게 건넸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겁내지 말고 저기 선글라스 낀 아저씨한테 가서 이 종이를 전해주고 오렴. 할아버지가 시켰다고 하면 된단다. 이하나는 겁에 질려 눈망울이 그렁그렁했지만 한태성 회장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하나는 종이를 가슴에 꼭 품고 용역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김 실장 앞에 섰습니다. 이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전해주래요. 이 땅은 공사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김 실장이 코방귀를 뀌며 종이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해안 침식 보호구요? 이게 왜 지금 나와? 담당 공무원 매수 끝냈다고 했는데. 종이에는 청호도 리조트 부지가 법적으로 공사가 절대 불가능한 특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공문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자 뒤에서 지켜보던 용역 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장님, 이런 종이 쪼가리에 겁먹어서 뭐합니까? 일단 밀어버리면 끝이에요. 야, 장비 들여와. 거대한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엔진 소리를 내며 마을 입구의 비포장도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마을 입구의 지형이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뻘처럼 무른 곳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좁은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지면이 푹 꺼지며 거대한 바퀴가 진흙탕 속으로 깊숙이 박혔습니다. 굴착기 기사가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차체는 오히려 더 깊이 늪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뒤따라오던 덤프트럭들도 멈춰 서지 못하고 서로 엉키며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용역 대장이 머리를 감싸주며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장비 다 망가지게 생겼잖아. 그때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태성 회장이 천천히 용역 무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용역 대장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공사를 강행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거라.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놈들 사장부터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용역 대장이 헛웃음을 지으며 한태성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죽고 싶나 본데 당신이 뭔데 우리 사장님을 감옥에 보낸다는 거야. 한태성 회장이 용역 대장의 손목을 강하게 쳐내며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나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불법 공사 지시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당장 이 장비들 안 치우면 내 놈들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다. 한태성 회장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계 거물 특유의 압도적인 위엄에 용역 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용역들도 이름 모를 노인의 기세에 눌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실장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회장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진호는 책상 위에 명패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광분했습니다. 한진호가 전화기에 대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노인네 하나 때문에 장비가 묶였다고. 이 무능한 자식들아, 당장 비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싹 다 갈아버릴 테니까. 한진호는 눈이 뒤집힌 채 겉옷을 챙겨 들고 회장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 실장은 헬기를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청호도 선착장에서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청호도의 해변 한태성 회장은 박 변호사와 비밀리에 다시 통화하며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바다 너머를 응시하며 박 변호사에게 아주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박 변호사, 준비는 다 됐겠지? 쥐새끼가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오기로 했네. 제왕의 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박 변호사가 비장한 목소리로 전화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진호가 세탁한 자금 흐름과 사고 당시에 조작된 영상까지 검찰에 넘겼습니다. 놈이 도착하는 순간이 곧 파멸의 순간이 될 겁니다. 한태성 회장이 알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옆에 서 있던 이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하나는 할아버지의 변한 모습이 신기한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기억이 다 난 거예요? 아까 그 나쁜 아저씨들한테 말할 때 진짜 멋있었어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영원히 내 가장 소중한 손녀라는 걸 잊지 마렴. 이하나는 환하게 웃으며 한태성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장비가 멈추고 용역들이 물러난 것에 기뻐하며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장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한태성 회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 우리 마을을 구해주신 바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건배합시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 땅 다 뺏길 뻔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이하나는 할아버지 입에 잘 구운 생선살을 넣어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 회장은 그들의 환호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늘 쪽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갑자기 먼 하늘에서 육중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한진호가 탄 대형 전용 헬기가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마을 전체를 비추자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하나에게 눈짓하며 먼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박 변호사가 미리 사람을 시켜 몰래 보내준 커다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낡은 면바지와 빛바랜 셔츠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감색 맞춤 양복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색 넥타이를 정성껏 매고 가슴에 행커치프까지 꽂은 그의 모습은 조금 전에 바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진호야, 이제 네가 지은 죄를 모두 돌려받을 시간이다. 아버지가 직접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 주마. 밖에서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대지를 흔들고 있었고 제왕은 문을 열고 전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을 집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오르자 마을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명품 수트를 빼입은 한진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계단을 밟고 내려왔습니다. 한진호가 코끝을 찡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이 비린내 나는 총구석은 여전하네. 김 실장, 이 비루한 섬 내가 돈으로 다 발라버리라고 했지?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네, 회장님. 벌써 용역들이 대기 중입니다. 지장 안 찍는 노인네들은 오늘 다 바다에 처넣겠습니다. 한진호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마을 주민들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똑똑히 들어. 내가 이 섬 카지노로 만들려고 5천억을 쏟아붓기로 했어. 죽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어. 그때 겁에 질린 채 서 있던 이하나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한진호의 구두 위로 넘어졌습니다. 이하나의 작은 손에 묻어있던 진흙이 한진호의 하얀 명품 구두에 검게 묻어났습니다. 한진호가 눈을 부릅뜨며 이하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이 구두가 내 목숨값보다 비싼 건 줄 알아? 바닥에 나동그라진 이하나가 울먹이며 옆에 있던 항아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가 달려와 이하나를 품에 안으며 한진호에게 빌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애가 실수한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진호가 코방귀를 뀌며 하나의 할머니가 들고 있던 약 단지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단지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안에 있던 귀한 약재들이 흙탕물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이하나가 깨진 조각을 붙잡고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할머니 약인데.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겨우 구해준 건데. 한진호가 비웃으며 이하나의 머리 위로 침을 뱉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늙은이도 같이 묻어줄 테니까 걱정 마라. 마을 회관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한태성 회장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감색 정장에 은빛 넥타이를 맨 한태성 회장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에서 걸어 나온 사자 같았습니다. 한진호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돼. 당신 죽었잖아. 분명히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한진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실장 역시 안경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진호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김 실장에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실장, 저거 귀신이야. 당장 저 노인네 치워버려. 죽여버리라고.
한태성 회장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야, 내가 준 목숨을 네가 감히 걷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한진호가 바들바들 떨며 엉금엉금 뒤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죽었어야 해. 그래야 회사가 내 거가 된다고. 한태성 회장이 한진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유일한 수치였다. 이제 그 죄를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정신을 차린 김 실장이 품 안에서 칼을 꺼내 한태성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죽어. 그 순간 섬 주위의 해안선을 따라 수십 대의 검은 보트와 해경 함정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확성기를 들고 보트 맨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한진호, 김 실장,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저항하면 사살하겠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검은 헬기 석 대가 나타나 밧줄을 타고 특수 수사관들을 쏟아냈습니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무장한 요원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용역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 실장은 칼을 떨어뜨리고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품 안에서 최신형 태블릿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한진호의 목소리가 섬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 실장, 아버지를 바다에 밀어 넣었을 때 기분 정말 끝내주더라. 이제 태성 물류는 완전히 내 세상이야. 사고 당일 요트에서 몰래 녹음된 한진호의 살해 공모 음성이었습니다. 뒤이어 김 실장과 한진호가 상속 서류를 조작하며 낄낄거리는 영상까지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경악하며 한진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장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한진호는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내가 안 그랬어. 절망에 빠진 한진호의 눈에 옆에 서 있던 이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진호가 갑자기 일어나 이하나의 목을 팔로 감싸며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다 비켜. 안 그러면 이 꼬맹이 목을 따버릴 거야. 한진호가 이하나의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눈으로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하나는 숨이 막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는 오히려 침착하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아들을 보며 나직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그 아이를 놓아주어라. 네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바로 너를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은인이었단다. 한진호가 실성한 듯 웃으며 이하나를 절벽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인? 웃기지 마. 나를 살리는 건 돈뿐이야. 다 같이 죽자고. 한진호는 이하나를 붙잡은 채 뒷걸음질을 치다 검은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손을 뻗으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이를 놓아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 마지막 자비다. 한진호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자비, 당신 같은 영감탱이 자비 따위 필요 없어.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한진호가 이하나를 절벽 아래로 밀쳐버리려 팔을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하나가 한진호의 팔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한진호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한진호가 뒤로 고꾸라지려는 찰나 이하나를 앞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하나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한진호는 자신의 발밑이 허공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진호의 눈에 자신이 아버지를 밀어넣었던 차가운 바다와 거대한 소용돌이가 보였습니다. 안 돼.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진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커먼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아들이 사라진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호도의 거센 파도 소리만이 아들의 마지막 외침을 집삼키듯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한진호의 비명은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난간을 꽉 움켜쥐며 아들이 사라진 시커먼 소용돌이를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내들며 한태성 회장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무전기에 대고 외치려 할 때 한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변호사, 대기 중인 해경 구조대에게 즉시 인양하라고 전하게. 내 아들이지만 저 바다에서 쉽게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네. 박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한태성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런 페류나를 굳이 구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바다가 심판하게 두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태성 회장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도망일 뿐이네. 제 자식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게 아비로서 할 마지막 도리야. 반드시 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해경 함정에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집결해 있던 해경 고속정이 소용돌이 근처에서 허우적거리던 한진호를 갈고리로 낚아 올렸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한진호가 해변 모래사장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진호는 입안에 가득 찬 바닷물을 울컥 토해내며 간신히 초점 없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아버지가 서 있을 거라 생각한 한진호의 눈앞에 싸늘한 표정의 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지검 최 검사가 수갑을 철렁이며 한진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최 검사가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한진호의 양손을 결박하고 말했습니다. 한진호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대규모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한 짓을 보면 변호사도 고개를 저을 것 같군요. 한진호는 손목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몸을 떨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있잖아. 죽은 게 아닌데 왜 살인 미수야. 이거 풀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옆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김 실장이 한진호를 향해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한진호.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결국 이 꼴이냐?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네가 시킨 악질적인 짓들 다 풀어버릴 거야. 한진호는 절망 어린 눈으로 멀리 서 있는 한태성 회장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태성 회장은 아들의 처절한 외침을 뒤로 한 채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는 이하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작은 손을 감싸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이 일을 너무 늦게 끝내서 네가 큰 일을 당할 뻔했어. 이하나가 한태성 회장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영원히 너의 바다 할아버지고 너는 내 소중한 손녀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다시는 무서운 일 없게 해줄게. 한태성 회장은 옆에서 쓰러져 울고 있는 하나의 할머니를 발견하고 박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하나의 할머니를 부축하며 엄중하게 지시했습니다. 박 변호사, 지금 당장 저기 대기 중인 전용 헬기를 가동하게 해. 하나의 할머니를 서울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으로 모셔가서 정밀 검사부터 받게 해드려. 박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한태성 회장에게 되물었습니다. 의료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최고의 팀으로 꾸릴까요? 한태성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상관없네. 심장과 폐 분야에서 우리나라 1인자들을 다 소집하게 해. 모든 치료비와 간병비는 내가 무제한으로 지원할 걸세. 이하나와 하나의 할머니는 얼떨결에 검은 전용 헬기에 태워져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깨진 항아리와 난장판이 된 광장을 치우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마을 주민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청호도 주민 여러분, 제 아들과 회사가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장이 머뭇거리며 한태성 회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 섬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리조트인지 뭔지 하는 거 진짜로 들어오는 겁니까? 한태성 회장이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 리조트 개발 계획은 이 시간부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대신 청호도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터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자 한태성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겪으신 정신적 피해와 소란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 발전 기금 100억 원을 현장에서 기탁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마을 회관도 새로 짓고 병원도 만드십시오. 이장과 주민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쩍 벌리며 한태성 회장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품에서 수표 한 장을 더 꺼내 박 변호사에게 건네며 선포했습니다. 박 변호사, 이 5억 원은 공식적인 생명의 은인 포상금으로 기록하게 해. 나를 살린 30년 산 해삼의 가치를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니 하나의 교육 자금으로 쓰이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게. 한편 박 변호사는 한태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송출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태블릿 PC의 화면을 보여주며 한태성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회장님의 생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성 물류그룹의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과 숫자는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나를 살린 건 수조 원의 재산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진심이었으니까. 한태성 회장은 멀리 앞송 차량에 태워져 섬을 떠나는 아들 한진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슬픔이 청호도의 맑은 바닷바람에 조금씩 흩날려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섬을 떠나기 전 잠시 구조선에 오르기 전 멈춰서서 이하나와 함께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이하나가 한태성 회장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가시는 거예요? 나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를 번쩍 들어 올려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진짜 가족이란 건 피가 섞였다고 다가 아니란다.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아껴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할아버지가 곧 서울에서 너희를 기다릴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꾸나.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목등을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평온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노을 지는 청호도의 바다는 배신의 얼룩을 모두 씻어내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 강남의 태성 물류그룹 본사 회장실은 다시 예전의 위엄을 되찾은 듯 정적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한태성 회장은 책상 한가운데 놓인 초라한 단지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단지는 한 달 전 청호도에서 이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해삼 진액을 담아왔던 바로 그 낡은 가르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장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한태성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태성 회장의 책상 앞에 서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께서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 오늘 퇴원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한태성 회장이 그제야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군. 박 변호사, 정말 고생 많았네. 하나가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하구먼. 박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켜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진호 씨는 살인 미수와 거액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씁쓸한 표정으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무기징역이라. 제 자식의 파멸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누가 알겠나. 하지만 그것이 그놈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겠지.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한태성 회장 앞에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진호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과 주식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태성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박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돈은 애초에 내 아들의 것이 아니었네. 그 더러운 돈을 모두 모아 재단을 하나 만들게. 이름은 이하나 장학재단이라고 정했네. 박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펜을 멈추고 한태성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태성 회장이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그 돈으로 전국의 외딴 섬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네. 하나처럼 귀하고 맑은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 시각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한진호는 멍한 눈으로 벽에 걸린 낡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며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진호가 수갑을 찬 손으로 창살을 움켜쥐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저 돈은 내 거야. 내 재산이라고. 저 꼬맹이가 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옆방에 있던 죄수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자 한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진호가 눈물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찍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한진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과 복도를 지나는 교도관의 구두 소리뿐이었습니다. 한진호는 자신이 발로 찼던 진짜 행복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매달 한진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정갈한 필체로 편지지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호야, 네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나는 너를 여기서 빼내줄 힘이 있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교육이자 자비니까. 그는 아들에게 돈이나 권력의 달콤함 대신 진심 어린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 이 편지를 전해주게. 그리고 면회는 1절 4절한다고 전해주게나. 주말이 되자 한태성 회장은 화려한 양복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낚시복 차림으로 전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청호도의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질러 선착장에 내려앉자 저 멀리서 이하나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이하나가 한태성 회장의 품에 덥석 안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오늘 전복 엄청 큰 거 따놨단 말이에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를 번쩍 들어 올려 뺨등을 비비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를 기다렸구나. 전복보다 우리 하나의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구먼. 이하나는 이제 예전의 허름한 오두막이 아닌 한태성 회장이 지어준 아름다운 유리저택으로 한태성 회장을 이끌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택 거실에는 건강을 회복한 하나의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한태성 회장의 손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하나의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술도 시켜주시고 이런 좋은 집까지 주시다니요. 한태성 회장이 하나의 할머니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건 하나와 할머니입니다. 우리 하나를 살려준 건 오히려 저예요. 하나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배신과 돈밖에 모르는 차가운 껍데기로 끝났을 겁니다. 한태성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박 변호사와 마을 이장을 불러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하나를 제 정식 양녀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성그룹의 진정한 정신적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이하나는 부끄러운 듯 한태성 회장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한태성 회장은 청호도 모든 가구에 최신식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보험 혜택까지 전액 지원했습니다. 청호도는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태성 회장이 꿈꾸던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 한태성 회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선포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임직원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태성 물류의 동료 여러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한태성 회장의 진심 어린 연설에 본사 로비에 모인 임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해삼단지 조각을 다시 한번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는 초심을 잃고 오만해질 때마다 청호도의 거친 파도 소리와 이하나의 순수한 눈망울을 떠올리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이제 재계의 전설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눈부시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청호도의 해안가에는 1년 전의 긴장감 대신 평화로운 정적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태성 물류의 로고가 적힌 삭막한 깃발들이 꽂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치유와 회복의 길이라는 문구가 정겹게 적힌 나무 편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밀짚 모자를 쓰고 정자 그늘에 앉아 잔잔한 파도를 감상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교복을 입은 이하나가 가방을 흔들며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옆자리에 털썩 앉더니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한태성 회장의 손등에 장난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손등에 귀여운 전복 모양을 그리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전복 따러 안 가요? 저 오늘 학교 일찍 끝났단 말이에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장난기 어린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손녀가 또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오늘은 안 된단다. 특별한 날이지 않니? 이하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볼펜을 멈추고 한태성 회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오늘 무슨 기념일이에요? 제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가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성적표 받아온 날 아니냐? 할아버지가 오늘만큼은 직접 앞치마 두르고 요리해주기로 약속했지. 이하나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한태성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요리는 너무 건강한 맛이라 사실 조금 싱거워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니까 다 먹을게요. 한태성 회장이 손가락으로 이하나의 코끝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보게, 할아버지 요리 솜씨가 청호도에서 제일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기대해도 좋다. 그때 마을 이장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도미 2마리를 들고 정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장이 한태성 회장을 보며 친근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한 이장님, 오늘 바다 나갔던 배들이 대어를 낚았다고 난리예요. 이거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으니 저녁에 하나랑 같이 구워 드쇼. 한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장이 건네는 생선을 받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이고, 이장 양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오늘 하나랑 파티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 됐네요. 이장은 손사래를 치며 한태성 회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우리 섬 이장 노릇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우리 마을 사람들 다들 회장님 덕분에 다리 뻗고 잔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태성 회장을 무서운 재력가가 아닌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한 이장님으로 부르며 정을 나눴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주민들이 몰래 두고 간 감자나 옥수수, 싱싱한 해산물들이 바구니째 놓여 있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청호도의 유리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한태성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실 생각입니까?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태성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 나는 이미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이라네. 다시 얻은 삶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 쓰고 싶지 않네.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내 모든 지분은 장학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최종 수정해주게. 박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한태성 회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 양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실 계획입니까? 하나 양이 회장님의 유일한 후계자지 않습니까? 한태성 회장이 창밖의 푸른 바다를 가리키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에게는 저 넓고 푸른 청호도의 바다와 돈으로 살 수 없는 올바른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겨줄 걸세. 우리 하나는 스스로 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강한 아이니까. 그게 진짜 유산 아니겠나? 박 변호사는 한태성 회장의 확고한 철학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감옥의 독방에서 한진호는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따뜻한 격려 대신 묵직한 문장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네가 지은 죄의 대가는 끝까지 치러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한진호는 그 짧은 글귀를 수백 번씩 되뇌며 창살 사이로 비치는 작은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며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한진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진호의 눈물이 낡은 죄수복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도끼가 빠져나가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한태성 회장은 이하나의 손을 잡고 언덕 위에 있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주변은 이하나가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가꾼 덕분에 예쁜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아내의 비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고향 청호도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소. 당신이 보내준 이 아이가 내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었소. 한태성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이하나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이하나는 비석을 향해 예쁘게 절을 올리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옆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매일매일 웃게 해드릴게요. 한태성 회장은 대견한 듯 이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오자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타오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서는 수술을 마치고 건강해진 하나의 할머니가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과 이하나 그리고 할머니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30년 된 해삼이 한태성 회장의 숨통을 틔워주었듯이 이하나의 순수한 마음은 한 대기업의 탐욕을 멈추고 세상을 정화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 밀려가지만 사람은 바위처럼 그 자리에 남는 법이지. 이제야 진짜 인생이 뭔지 알 것 같구나. 이하나는 한태성 회장의 손을 더 꽉 쥐며 앞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빨리 가서 할아버지가 해주는 도미 구이 먹고 싶어요. 한태성 회장이 이하나의 재촉에 허허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을 찾아서 말이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경쾌하게 청호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파란만장한 복수와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천억의 자산보다 소중했던 것은 죽어가는 이름 모를 노인에게 망설임 없이 건넨 소녀 하나의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된 해삼이 회장님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면 대가 없는 하나의 사랑은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 셈이죠.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버린 아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회장님은 이제 돈이 아닌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과 함께 청호도의 노을보다 더 찬란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심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